여러분, 사람 때문에 잠을 설치는 밤이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은 몸의 상처와 달리 겉으로 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프다는 사실을 더 늦게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좋게 보려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이웃이라는 이유로, 같은 모임이라는 이유로 괜히 불편한 말을 꺼냈다가 사이가 틀어질까봐 참고 넘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참고 넘기는 습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을 만만하게 만드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시는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겉모습이 아니라 본색을 알아보는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위험한 사람은 대개 처음부터 위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갑습니다. 말투가 친절하고 내 형편을 살피는 듯하고 내가 힘들 때 위로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툭 튀어나옵니다. 사람의 본성은 꾸며낸 표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오는 반응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작은 순간이 반복되면 여러분 마음은 조금씩 달아갑니다. 이상하게 불편하고 만나고 나면 지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각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정과 미안함이 우리 안에 너무 커졌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은 이것입니다. 관계에서 정말 무서운 일은 다툼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고 언성이 높아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책임의 방향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잘못은 저쪽에 있는데 죄책감은 이쪽이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그 관계는 여러분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미안하다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인정하고 고치면 그 실수는 오히려 신뢰를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를 끝내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날짜를 잘못 잡았고 본인이 확인을 하지 않았고 본인이 착각했는데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그 앱이 이상했어. 네가 정확히 말 안 했잖아. 요즘 내가 정신이 없었어.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많아지고 결론은 항상 하나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틀렸다는 말이 곧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판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이 이상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새 여러분이 사과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말했나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못은 저쪽인데 죄책감은 이쪽이 챙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점점 자신감을 잃습니다. 내가 뭘 해도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늘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결국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갈등이 생길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관계가 아니라 관리가 되어버립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관리, 상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관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정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그건 희생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용기다 라는 뜻의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을 관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배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남 탓이니 스스로 고칠 이유도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매번 다른 핑계를 붙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의 비용은 누가 치르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치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치릅니다. 여러분이 치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일까요? 존중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상대를 사람으로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물론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바빠도 잘못을 했으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러분이 착하고 참고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이면 그럴수록 더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쉽게 이용당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참음은 덕이 아니라 상대에게는 더 해도 된다는 허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관계는 노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책임을 나눌 때 유지됩니다. 한쪽이 계속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여러분이 한 발 양보하면 상대는 두 발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대신 사과하면 상대는 다음에도 대신 사과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평온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늘 무겁고 만남이 부담이 되고 연락이 오면 심장이 먼저 긴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여러분을 늙게 만듭니다.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말이 줄고 자신이 작아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명백한 잘못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핑계부터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상처받기 전에 지금부터 거리 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성숙함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과 책임을 대신 처리하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부터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가장 정확한 기준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타인의 사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특히 남의 약점, 남의 고민, 남의 비밀을 손에 쥐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유형,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겉으로는 친절하고 따뜻해 보여도 속으로는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이란 것은 한번 새어나가면 다시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이런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정말 부탁인데 비밀로 해줘.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신뢰를 맡기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신뢰를 관심을 끄는 재료로 바꿔버립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가볍게요. 걱정돼서 조언을 구하려고, 나쁜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비밀을 흘리는 순간부터 이미 나쁜 뜻이 시작된 겁니다. 뜻이 나쁘냐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상대를 다치게 하면 그건 나쁜 행동입니다.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길고 설명이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핵심, 미안해는 빠져 있습니다. 한 명한테만 살짝 물어봤어 라고 하지만 며칠 후 보면 그 한 명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어느새 동네 전체가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밀은 변형됩니다. 원래는 명절 준비로 말다툼이 있었다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가 됩니다. 심지어 없던 말이 붙고 감정이 과장되고 누군가의 상상이 사실인 것처럼 굳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밀을 털어놓은 당사자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어렵게 꺼낸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남의 입에서 가십이 되어 돌아오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떤 사람은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을 무거운 일로 느낍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타인의 비밀을 가벼운 소재로 느낍니다. 여기서 인간의 차이가 납니다. 비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아픈 이야기다. 내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다르게 느낍니다.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겠지. 내가 정보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겠지. 결국 비밀은 그들에게 자기 존재감을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비밀도 쉽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굳이 너한테만이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진짜로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꺼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이 가벼운 사람은 나만 아는 이야기라는 포장지로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그 포장지를 뜯는 순간 그 비밀은 이미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키는 것이 신의 시작이다라는 뜻의 가르침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봅니다. 신의 신의는 거창한 약속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의 사정 하나를 지켜주는 것, 그게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입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을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입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 삶을 통제하려 들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지기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싸워도 비밀은 이미 나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를 내도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했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해놓고도 그 다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닫으십시오.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사적인 이야기를 줄이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깊은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관계는 유지하되 깊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전화 몇 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나서 웃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힘들 때 내 이야기가 안전하게 머무를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반대로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은 여러분을 이야깃거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고민을 말하기 전 딱 한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에게 어떻게 말해왔는가? 늘 누군가의 사정을 재미있게 전하고 내가 들었는 대로 시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비밀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위험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관계를 더 조심스럽게 선택하실 나이입니다. 참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받는 관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는 피상적인 인사만 나누십시오. 깊은 마음은 깊은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평온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순간은 싸웠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꺼냈는데 그 마음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말을 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는 느낌. 속상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위로는커녕 내 이야기가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느낌. 그럴 때 사람은 묘하게 허탈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유형, 모든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끝내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대화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도 많고 경험도 많은 듯하고 분위기도 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그거 나도 말이야. 그리고 곧바로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더 심했어.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 여러분이 혈압이 걱정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양파즙 이야기를 20분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겁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식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분명 내 마음을 말했는데 결국 그 사람의 무대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의 양이 아닙니다. 관심의 방향입니다. 대화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상대의 마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로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끊길 거랍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나도로 덮일 거랍니다. 결국 여러분은 듣는 사람, 맞장구 치는 사람, 고개 끄덕이는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해집니다. 친구를 만났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왜 만났지? 라는 생각이 들고 만남이 부담이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이 생길까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공감이 부족합니다. 공감이란 상대의 감정을 따라가며 지금 당신이 힘들겠구나를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공감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정보를 처리만 합니다. 혈압이 높다? 그러면 해결책을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 대신 처방을 내놓고 질문 대신 자기 경험을 늘어놓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종종 해결보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 많이 걱정됐겠구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로 끝내는 사람은 그 한마디를 못합니다. 아니, 그 한마디의 가치를 모릅니다. 더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경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무릎이 아프다 하면 나는 더 아파로 갑니다. 여러분이 요즘 힘들다 하면 나도 옛날에 더 힘들었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 하면 나는 더 큰 일이 있었어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배우게 됩니까? 기쁨도 말하지 못하고 슬픔도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점점 숨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줄어드는 관계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고 귀하다는 뜻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이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내가 지금 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잠시 내려놓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없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상대를 사람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비추는 거울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사, 건강, 취미, 분노, 자랑, 불만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에 기뻐하는지 그 사람은 모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공감도 없습니다. 그러니 관계는 자연스럽게 얕아집니다. 오래 만났다고 해서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깊어지는 관계는 내 이야기가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재미없나? 내가 표현을 못했나? 아닙니다. 문제는 표현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받을 그릇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화의 균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한 문장을 말하면 상대가 두 문장으로 빼앗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여러분을 지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원래 말이 많아 라고 넘기지만 그 반복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비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중요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둘째, 만남의 시간을 줄이십시오. 셋째, 깊은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그리고 넷째,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중간에 끊지 않고 질문하고 그랬구나라고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아무에게나 마음을 줄 시간이 없습니다. 관계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마음이 편해지는가, 더 고갈되는가, 대화는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늘 허탈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집에 돌아와 더 외로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삶도 작아집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존중해주는 사람 곁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은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독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조마조마해지고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약속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유형,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집니다. 커피가 5분 늦게 나왔다고 직원에게 날이 선 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이렇게 늦어? 확인도 안 하고 내오나. 상대가 사과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분노의 크기가 상황의 크기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저 정도 일로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그렇습니다. 화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는 지금 눈앞의 커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쌓여있던 불안과 좌절이 밖으로 터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종종 상황을 핑계로 삼습니다.
진짜 원인은 내면에 있는데 표면에서는 외부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음식이 늦어도 화, 길이 막혀도 화, 누군가가 실수해도 화, 심지어 자신이 조금 불편해도 화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감정의 방파제가 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해. 창피해. 이렇게 달래고 수습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더 먼저 지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늘 긴장 상태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눈치 게임이 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이 말을 하면 화를 낼지, 저 행동을 하면 삐질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늘 계산이 돌아갑니다. 대화의 내용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편안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평온을 침범하는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속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화를 안 내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분노는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직원에게, 내일은 다른 친구에게, 그 다음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화살을 쏘는 것이지 원칙에 따라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아직 안 그랬다는 말은 아직 내 차례가 안 왔다에 가깝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경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관계의 본질을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겠습니까? 감정 조절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은 품격입니다. 큰 소리를 낸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큰 분노만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벌을 주는 분노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표정이 굳고 말을 끊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분위기를 얼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언제 풀리나? 하며 눈치를 봅니다. 이것도 폭력입니다. 소리 지르는 폭력과 침묵으로 조종하는 폭력은 형태만 다를 뿐 결과는 같습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고 관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분노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죄인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감정을 폭발하거나 침묵으로 벌을 주며 상대를 흔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나는 소리 지르는 사람과는 오래 못 지낸다. 나는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는 사람과는 깊게 관계 맺지 않는다. 이 기준을 마음속에 분명히 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감정을 폭발할 때 여러분이 수습 역할을 자동으로 맡지 마십시오. 물론 당장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살려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수습하면 그 사람은 더 쉽게 폭발합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정리해 주니까라는 학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거리를 두십시오. 시간과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평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에서 더 이상 긴장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늘 눈치 보며 만나는 관계보다 혼자 편안한 시간이 훨씬 낫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불안한 관계가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관계는 결국 삶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난 뒤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얼어붙는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의 온도를 낮춥니다. 그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점점 차가워지고 지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평온을 우선하십시오. 평온은 사치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감정 폭발로 여러분의 하루를 망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흔히 큰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봅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지, 모임에서 리더를 잘하는지, 말이 조리 있는지. 그런데 진짜 본성은 큰 자리보다 아주 작은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큰 자리에서는 누구나 보이는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작은 자리에서는 방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로 멀리 해야 할 유형, 사소한 역할만 맡아도 갑자기 군림하려 드는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처음엔 추진력 있다, 야무지다로 포장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고맙게 시작됩니다. 누군가 귀찮은 일을 맡겠다고 나섭니다. 회비관리, 단톡방 공지, 일정 조율, 엑셀 정리. 사실 이런 일은 다들 하기 싫어합니다. 누군가 해주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합니다. 아유, 고맙다. 덕분에 편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맡은 일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관리가 통제가 되고 도움은 지배로 변합니다. 누가 의견을 내면 그건 제가 판단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투표로 정하자는 말에는 표정을 굳힙니다. 자기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회비 관리자였는데 어느새 회장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왜 무섭냐 하면 그 사람이 진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흔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고난으로도 자신을 크게 느끼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평소에는 자존감이 불안정합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을 통제함으로써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내가 결정권자야, 내 말이 기준이야, 이런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합니다. 겉으로는 단호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단호함이 아니라 열등감의 보상 행동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 누군가를 아래로 두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유형이 가진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권한을 봉사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봉사는 모두를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투명하게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고 결과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특권은 다릅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은 정보를 독점합니다. 결정 과정을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치게 만듭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라는 말이 늘어나면 실제로는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모임은 어떤 분위기가 됩니까? 자유롭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거 해도 되나? 저거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이런 조심이 늘어납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임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눈치 보느라 피곤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작은 권세를 휘두르는 자를 경계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작은 자리에서 교만한 사람은 큰 자리에서 더 위험해집니다. 작은 일에서도 사람을 깔보고 통제하려 드는 사람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하는 사람을 불편해할 것이고 결국
배제하려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일을 잘 굴린다는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엔 사람을 굴리는 방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이 깐깐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원래 여러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허락을 구합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요. 여러분의 주체성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관계가 오래될수록 그 줄어듦은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 그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초기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누군가 작은 역할을 맡자마자 말투가 달라지고 결정권을 독점하고 의견을 맡고 내가 수고하니까 내 말대로 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능력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둘째, 기준을 세우십시오. 이건 함께 결정합시다. 정보는 공유합시다. 투표로 정합시다. 이 말에 과민하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협업이 아니라 지배를 원하는 겁니다. 셋째, 가능하면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권력에 취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칩니다. 넷째,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내가 자꾸 작아지는지, 말이 줄어드는지, 눈치를 보게 되는지,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관계는 편안해야 합니다. 모임은 즐거워야 합니다. 작은 역할 때문에 숨 막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후반부에는 누가 나를 끌어올려 주는가만큼 누가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가를 더 정확히 봐야 합니다. 작은 권한에 취해 군림하려는 사람은 여러분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허락을 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작은 권력에 취한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멀리 해야 할 유형, 상대의 위치에 따라 태도가 180도 바뀌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겉으로는 사교적이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유심히 보면 그 예의가 인격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식당에서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오는데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물 먼저 가져와요. 이거 다시 데워와요. 말투는 명령이고 주세요나 감사합니다 같은 말이 없습니다. 조금만 일이 늦어져도 표정이 굳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계산할 때 카드가 한 번에 안 찍히면 직원에게 불만을 쏟아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민망합니다. 상황이 크지 않은데도 분위기가 험해집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연히 그 장소에서 윗사람으로 보이는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뀝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미소가 환해지고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조금 전까지 직원에게 날카롭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진짜 예의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관계를 사람 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계를 위아래로 나눕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이익이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높은 사람 앞에서는 극진하게 굽신거리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거칠어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도구로 봅니다. 이런 사람의 내면에는 대개 강한 불안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 남보다 뒤처질까 하는 불안. 그래서 그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서열 확인을 합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며 안전을 확보하고 낮은 사람 앞에서는 상대를 낮추며 자신이 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예의가 아니라 자기 불안을 진정시키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의 비용은 누구가 치릅니까? 약한 사람이 치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치릅니다. 분위기가 망가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결국 여러분까지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유형을 특히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여러분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괜찮은 위치에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태도는 바뀝니다. 지금의 친절은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친절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가가 아니라 아무 이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잘하는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라는 취지로 경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매우 실용적인 기준으로 삼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 예의 바른 건 쉽습니다.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얻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도 같은 존중을 보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인격이 드러납니다. 식당 직원, 청소하시는 분, 경비원, 택배기사, 콜센터 상담원, 이런 분들에게 무례한 사람은 여러분에게도 결국 무례해질 사람입니다. 처음엔 여러분에게만 예외로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외가 아니라 기간 한정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여러분도 상처를 입지만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의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런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옆에 있는 사람의 온도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나에게 피해를 주는가만 보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드는가를 봐야 합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거칠어지고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찰하십시오. 여러분 앞에서는 친절한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무례한지, 특히 서비스 노동자나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서 말투가 거칠어지는지, 둘째, 그 장면을 보고도 원래 성격이 급해서 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성격이 급해도 예의는 지킬 수 있습니다. 급함은 변명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셋째, 그런 장면이 반복된다면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십시오. 깊게 엮이지 마십시오. 함께 여행, 돈거래, 공동 프로젝트 같은 얽힘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과 얽히면 여러분이 불리해지는 순간 태도가 바뀌며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품격은 학력이나 직함이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짜로 존중하는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만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존중을 보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안전합니다. 반대로 위치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관계를 사람으로 맺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맺습니다. 계산으로 맺어진 관계는 계산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러니 지금이 그 사람을 볼 때입니다. 말이 아니라 장면을 보십시오.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잘해줄 때보다 거절했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분 좋을 때 친절한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 순간에도 존중이 유지되는가 아니면 태도가 확 바뀌는가. 오늘은 7번째로 멀리 해야 할 유형, 부탁을 거절하면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처음에는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끝은 늘 같습니다. 거래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꾸준히 여러분을 챙깁니다. 안부를 묻고 과일을 가져오고 반찬도 나눠주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냐고 마음까지 써줍니다.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말해도 그 사람은 웃으며 말합니다. 좋아서 하는 거야. 이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꺼냅니다. 명의를 빌려달라거나 보증을 서달라거나 돈을 잠깐 빌려달라거나 누군가에게 부탁을 전해달라거나 그 부탁은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흔들 수 있는 부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충분합니다. 원칙이 있고 가족과의 약속이 있고 살아오며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뀝니다. 목소리가 달라지고 말이 짧아지고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와 계산이 섞인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챙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뜻은 분명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없다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뚝 끊깁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과일도 반찬도 안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허탈합니다. 1년의 친절이 진심이 아니었나? 바로 그겁니다.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친절이 미끼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친절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절을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심리적 빚을 쌓는 도구로 씁니다. 오늘은 반찬을 주고 내일은 안부를 묻고 그 다음은 도와주고 그렇게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큰 부탁을 꺼낼 때 상대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압박이 작동하니까요.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거래는 항상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짜 관계는 이익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뼛속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여러분이 거절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사정이 있겠지. 하며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목적이 얻어내기가 아니라 함께하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래로 맺어진 관계는 다릅니다. 이익이 안 되면 끝입니다. 거절은 곧 손해로 해석되고 손해가 확정되면 철수합니다. 그래서 거절 한 번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절대 속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명의만 빌리는 거야. 보증만 서주면 돼. 절대 피해 안 가. 이런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부탁은 늘 간단하다는 얼굴을 하고 옵니다. 정말 간단했다면 왜 그 사람이 스스로 하지 못할까요? 왜 굳이 여러분이 필요할까요? 부탁이라는 건
결국 자기 부담을 남에게 옮기는 행위입니다. 특히 보증, 명의, 돈, 이 세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대개 너는 믿을만해서 라는 칭찬으로 포장되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위험을 떠안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거절은 여러분의 경계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합니다. 둘째, 거절했을 때 상대가 보여주는 태도를 기록하십시오. 거절 후에도 존중이 유지되면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절 후에 냉담해지고 비난하고 관계를 끊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붙잡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면 다음 요구가 더 커집니다. 셋째,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가 너무 냉정했나? 내가 미안한가? 이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죄책감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마음은 결국 이번 한 번만을 허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됩니다. 그러다 큰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이 거절을 지켰다면 이미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안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다행이다. 지금 알아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입니다. 손해를 봤을 때, 거절당했을 때, 기대가 깨졌을 때, 그때 본성이 나옵니다. 기분 좋을 때 나오는 웃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꺾였을 때에도 존중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거절 한 번에 사라지는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미련 두지 마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평온이고 삶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함께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서로 잘 지낼 때가 아닙니다. 손해가 생기거나 억울하거나 불편하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입니다. 그때 나오는 한마디, 그때 드러나는 표정, 그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친척이니까,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같은 동네니까, 같은 모임이니까, 그래서 불편함을 참고 상처를 삼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참자. 내가 이해하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길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우니까 더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거리가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7가지 행동을 통해 즉시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으로 빠지는 사람, 남의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 대화를 늘 자기 이야기로 끝내는 사람,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침묵으로 벌주는 사람, 작은 권한에 취해 타인을 통제하려는 사람, 상대 지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거절하면 돌변하는 사람, 이 7가지는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마음과 존엄을 존중하지 않고 필요와 감정만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 있으면 여러분은 점점 작아집니다. 말이 줄고 눈치를 보고 책임을 대신 지고
마음이 달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관계를 넓히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줄이고 다듬는데 지혜를 씁니다. 관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관계, 신뢰가 있는 관계, 존중이 오가는 관계를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좋은 사람을 찾는 것만큼이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기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말로는 친절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흔듭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오래 봐온 사이인데. 하지만 여러분, 그 불편함은 대개 틀리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은 여러분이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아온 감각입니다. 삶의 경험이 만들어낸 경보입니다. 그 경보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불편함을 존중하십시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위험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권하겠습니다. 첫째, 거리의 종류를 구분하십시오. 완전히 끊어야 할 사람도 있지만 끊을 수 없다면 깊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같은 동네, 같은 친척, 같은 모임이라면 인사와 예의만 남기고 마음을 닫는 방식으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를 줄이십시오.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내 사정을 자세히 말하지 마십시오. 말이 줄면 약점이 줄고 약점이 줄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셋째, 경계선을 말로 세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제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고 단정하게. 설명을 길게 하면 흔들립니다. 원칙을 길게 말하면 공격받을 틈이 생깁니다. 단정함은 무례가 아닙니다. 단정함은 나를 지키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사람을 끊으면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관계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내 마음이 존중받지 못하면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적어도 마음이 안전하면 삶은 훨씬 편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평온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사람을 보는 기준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기분 좋을 때 나오지 않고 불편할 때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당신이 거절했을 때, 당신이 약해졌을 때, 당신이 손해를 봤을 때 드러난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순간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특히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칙을 지켰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그 장면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여러분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조직을 위해, 관계를 위해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배운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과는 멀어지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곁으로 가십시오.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은 아픈 순간이지만 그 아픔 뒤에는 반드시 평온이 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평온 위에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